안녕하세요. 미래토크 윤경입니다. 미리학의 시각에서 시사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신종 코로나가 지금 저희 사회 또 글로벌 세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. 그래서 미래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당장의 문제보다는 좀 그 시간 지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화두를 갖고 있어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신종 코로나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천착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고민은 저뿐만은 아니고요. 실제 전 세계의 많은 미래학자들이 코로나 이후, 신종 코로나 이후의 어떤 그 세계 질서의 변화, 정치, 경제, 사회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우리나라 미래학자들도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미래학회에서도 그 신종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고민은 뭐 저 혼자의 고민은 아니고 뭐 제 고유의 고민은 또 아니며,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본 것들 중에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저와 또 여시대의 이명호 팀장님과 같이 좀 했던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후에 바로 미국의 증시는 상당히 주가가 하락이 한 10%가량 주가가 하락이 됐었죠.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10% 정도 주가가 하락됐었고 우리나라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그 다음날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하겠다,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하겠다라고 선언해서 금방 올라갔었는데,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여파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,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증시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세력도 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.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죠.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좀 현명하게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뭐 전염병은 잘 대처했는데 증시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해서 머니게임에 실패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. 그래서 이거는 정부한테 또 많이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어떻든 우리가 신종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선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구글 트렌드에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.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분석을 한 이유는 이런 것이 집단지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이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 적혀져 있는데요.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전염병만 하고 지역에서 전파된 전염병 및 월드와이드하게 전파된 전염병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팬데믹으로 선언된 건 당연히 월드와이드인데 그 이외의 것들도 월드와이드로 합의를 본 것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등장했던 것이 볼거리, 그다음에 신종플루, 지카 바이러스, 그다음에 메르스,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까지 이렇게 5건이 있는 상태예요. 그다음에 1981년에서 2000년까지 등장했던 거에는 이제 그 광우병 같은 게 있죠. 그 전에는 뭐 에이즈 이런 것들도 이제 되는데,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약간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전체 추세라는 의미죠. 그래서 이런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더 등장할 거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통계에 의해서 명료한 사실입니다. 글로벌 관심도를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구글 트렌드를 갖고 좀 봤었습니다. 구글 트렌드는 구글에서 검색어를 기준으로 얼마나 관심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봤더니 신종플루는 보면 상당히 관심도가 높긴 한데 여기가 15점 정도에 해당돼요. 그러니까 이 구글 트렌드를 보면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항상 상대평가를 보거든요. 지금 최근이 거의 100점 만점, 신종 코로나가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제가 1월 달만 기준으로 봤을 때 신종 코로나에 관심도가 33점 정도로 떨어집니다.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15점 정도가 되고, 메르스나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거의 드러나지도 않고요. 볼거리도 그렇게 큰 관심도가 없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. 왜냐하면 볼거리 같은 경우는 치명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신종플루 같은 건 상당히 큰 관심도가 있는 상태이죠.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1월까지 보면 그렇게 사망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신종플루와 신종 코로나를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필요해서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. 이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의 환자가 다른 환자한테 몇 명에 전파하느냐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. 그래서 현재 연구에 의하면 신종플루가 1.3에서 1.7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다음에 우한 바이러스나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 우한 쪽하고 일본의 크루즈선하고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
한 2.8 정도라고 하네요. 한 명이 2.8명 정도를 전파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신종플루를 1.7로 봤을 때, 1.7로 봤을 때, 한 10승 정도를 한다면, 10명, 그 10단계를 전파한다라고 하면, 한 400명 정도까지 전파가 되고요. 신종 코로나는 그중 한 400명, 한 150배 정도 됩니다. 2.8이라고 하는 게 지수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, 이게 상당히 전염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치사율은 현재 연구한 거 하면, 지금 제가 구글 트렌드를 봤을 때 한 0.29에서 0.3명, 3% 정도 됩니다. 즉, 뭐 1000명이 감염이 되면 3명 정도가 죽는 상태가 되죠. 근데 신종 코로나는 1.5에서 6.7, 4.7까지 올라갔어요. 1.6에서 4.7까지. 근데 제가 이거를 이 동일한 내용을 갖고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을 때, 그때 직전에 조사했을 때는 0.7에서 3.5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. 우리나라가 0.7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1.65까지 올라간 상태예요.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3.5가 4.7로 올라간 상태입니다. 뭐 우리나라께 보다 정확할 수 있죠. 근데 이걸 보면 신종 플루에 비해서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. 전염성은 더 높고 치사율도 상당히 높습니다.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신종 플루보다는 신종 스페인 독감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, 스페인 독감의 전염력과 그 다음에 치사율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약간 이 논문이 이 단순하게 이제 개방된 상태와 이 크루즈 선과 같이 폐쇄된 상태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, 그때 당시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위생이나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, 전체 보안 시스템, 그 의료 시스템도 더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하고 수평 비교하는 건 좀 어렵긴 합니다.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신종 코로나가 그 스페인 독감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태죠. 지금 현재 사망자가 이 신종플루가 15만 명에서 한 57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. 2012년도 연구에 의하면. 근데 신종플루에 대한 이렇게 좀 넓은 건, 어린이작이 좀 폭이 넓은 이유는 또 진료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. 파악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거죠. 근데 신종 코로나는 또 급속도로 올라가서 3월 16일 날 했을 때 4천 명이었는데 지금 보름이 지난 현재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.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.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약간의 좀 의심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, 그게 사실 더 클 수 있죠. 지금 현재 상태 보면 사망자는 당연히 신종플루보를 촉구할 것 같습니다. 첫 감염 발생지는 이 멕시코였고요. 신종 코로나는 뭐 다 알다시피 중국어입니다. 스페인 독감도 사실 그 첫 감염자는 미국이었었죠. 그래서 이 어느 발병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것들은 좀 명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종차별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. 인종차별적 접근은 어떻든 이런 전염병의 공개성, 전염병을 대응할 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위배되고, 오히려 숨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이 전염병에 대해서 과연 전염병하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 광기와 싸우는 건지 좀 봐야 돼요.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, 지금 인종주의적인 어프로칭이 좀 많죠. 지금 이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게 참 이름을 잘 지었죠. When racism goes viral. 인종적 차별이, 인종주의가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면 이런 건데, 이것이 무슬림 국가, 중동 지역에서 이 글이 나왔어요. 지금 가장 그게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그럼 좀 그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게 아시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?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인들, 아시아인들이 총기 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글로벌리 어떤 그런 광기와 싸우는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. 미국 상무장관이 좀 오래전 한 1월 말에 한 얘기인데, 신종 코로나가 미국 일자리 만들 기회라고 막말을 했어요. 지금 상당히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죠. 근데 미국의 사람들의 어떤 현실주의적인 어프로칭을 아주 이 글을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현명하지는 않죠.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런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고요. 지금 중국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아직도 위험한 상태이고, 미국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. 돌아가셔야 돼요. 안타깝죠.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신천지, 이런 재보 시사 프로그램, 혐오 장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집회를 아직도 그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. 이렇게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, 참 전염력 높은 그런 거에서
예,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또 이미 그 신종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선언되고 나서 유럽,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그런 쇼핑센터에 물건들이 뭐 매점 매석되고 있다라고 하죠. 지금 일본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. 지금 우리는 광기와 싸우는 게 엄연히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병원균과 그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게 좀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크게 5가지 어떤 한국 사회, 인류 사회의 취약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가 이런 팬데믹 사건에서, 신종 전염병 사건에서, 앞으로 등장할 사건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진짜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의료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? 지금 미국의 사망자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. 뭐 정부가 적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있으나,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괜찮은가? 라는 질문도 해봐야 돼요. 현재 이 정도 상태는 어떻든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 갖고 잘 처리가 가능해요. 근데 이보다 전염력도 높고 또 치사율도 높고 그리고 정부 대응도 어떤 적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, 혹은 우리 정부 시스템이 잘한다 하더라도 아까 2가지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, 그리고 지금 그 해외에서 다시 이런 거 유입됐는데 저희가 또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파됐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런 의료 시스템 유지가 가능한가? 그럼 우리가 현재 이런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변혁과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미국이 그런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했죠. 국제 정치는 야만이고 야생이고 와일드한 정글입니다.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, 이런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주의적인 국제 정치로 접근을 해야 되냐, 그런 현실주의적인 국제 정치의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라고 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.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염병의 문제가 이렇게 바이럴하게 이렇게 좀 퍼져나는 거는 지금 총선과 연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만약에 총선이 좀 멀었다라고 한다면 좀 그 야당의 협조도 좀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럼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고, 글로벌 모든 나라가 각기 그럴 위험이 있어서 야당에 대해서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, 어떻든 이런 감염력이 높은 신종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도 앞에 놓고 이런 어떤 당파적인 국내 정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것이냐, 우리가 좀 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회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,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. 현재 경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거예요. 상당히 여파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의 문제 혹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여파가 있을 겁니다. 저도 지금 대학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위험은 여전히 있습니다. 학생들도 상당히 고통스럽고요. 교수는 더 고통스러워요. 이거 가르치기가. 또 지금 우리 초중고는 개학 연기까지 하는 상태이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 어떻게 유지할 거냐,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돼요. 더더구나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종 전염병은 우상향할 겁니다. 계속 등장 주기가 더 빨라질 거예요. 그 이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제점은 더 많은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5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전망을 하자면 우리가 2가지 전망을 해야 되겠죠.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전염병은 어떻게 될 거니, 아니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떻게 될 거니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, 일단 뭐 엔데믹으로 좀 진화할 거라고 보이죠. 어떤 치사율을 좀 줄어들면서 어떤 주기적인 계절성 독감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. 뭐 신종플루가 그렇게 됐듯이요. 또 여름이 되면 신종 코로나는 사라질까? 좀 어렵다고 보고 있죠. 지금 글로벌 이렇게 전파된 데 보면 따뜻한 지역도 지금 신종 코로나가 지금 전파되고 있거든요. 치료적인 백신이 언제 개발될까?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이것이 비즈니스하고 연계가 되면서 잡음도 좀 꽤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일반적인 견해들은 뭐 1년 내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신종 코로나 관련돼서 소수 한 103케이스 갖고 연구를 한 건데, L타입하고 S타입이 있다라고 하는데, L타입이 신종이라고 부르고 있죠. L타입이 좀 더 공격적이고요. S타입이 좀 더 덜 공격적이기 때문에 전염력은 더 높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뭐 이탈리아 쪽에는 좀 더 공격성이 높은 L타입이 뭐 전파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, 103개 케이스 정도만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좀 대표성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. 문제는 이런 L타입, S타입 이런 다양한 변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된 백신과 통합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.
그리고 치료제하고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될 거냐. 좀 우리가 독감을 기준으로 봤을 때, 독감의 경우에는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, 효과가 19%에서, 2010년 이후로 봤을 때, 독감이 19%에서 60%의 백신이 효과를 안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100%가 되지는 않겠죠. 그래서 단지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에서 좀 벗어나서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신종 코로나 이후에 대한 것들 좀 보면, 왜 지금 이 식량 수요에 대한 증가는 계속 증가를 해.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그에 반해서 식량 생산성 자체는 그렇게만큼 증가를 못하고 있습니다. 뭐 신멜서스 같이 보이긴 하죠. 근데 현재 상태는 그렇고, 대체육, 그 랩그로운 푸드에서 이 거대한 배양도에서 식량들, 탄수화물이나 혹은 단백질과 생산하는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겁니다. 그다음에 배양육이라든가 대체육 같은 것들이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줄 것이고, 대체육 같은 것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소나 돼지를 생산시키기 위한 그런 땅에다가 그 다른 작물들을 통해서 단백질 생산해서 식량 생산성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나 이제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리겠죠. 도시화 부분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. 전 세계 도시화율은 55%고요. 우리나라는 90% 이상이 넘은 상태입니다. 도시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시 내 전염 속도를 상당히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. 참, 첫 번째는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염의 가능성, 기회를 높이고요. 두 번, 도시화는 도시 내에서의 전염 속도를 늘립니다. 세 번째로는 이 세계화 교통망의 발달이에요. 이거는 국가 간, 대륙 간 전염 속도를 빨리 할 겁니다. 기온난화는 새로운 동인인데요. 지금 그 동토 지역에 잠들어 있던, 동면에 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좀 녹여서 다시 해동시켜서 인류한테 다시 전파시키는 가능성을 상당히 늘립니다. 2016년도에 러시아 지역에서 탄저균 때문에 수천 마리의 순록이 폐사를 하고 사람도 한 명, 어린아이가 한 명이 죽었어요. 이게 탄저균이 얼어있던 이 순록이, 탄저균에 사망한 순록이 동면이 기온난화에서 녹으면서 이게 노출돼서 발생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생명과학 기술도 상당히 신종 감염병 혹은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생명과학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크리스퍼라고 하는 것들,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렇게 고난이도 기술이긴 하지만 그 키친랩이라고 해서 작은 랩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. 이런 기술들을 습득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생물학 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. 이런 건 와일드카드이긴 하죠.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신종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. 신종 감염병에 대한 거는 우리 미래학에서 얘기를 할 때에 블랙 엘리펀트라고 불리워져요. 유형으로 우리 블랙 스완, 블랙 엘리펀트, 블랙 젤리피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건 가능성은 적은데 일어나면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걸 의미합니다. 와일드 카드 혹은 블랙 스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블랙 엘리펀트는 우리 방 안에 이미 엘리펀트가 있는데 그 엘리펀트를 우리가 인지 못하는 거예요. unknown, known즈에 해당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. 이번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종 감염병은 known즈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을 거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거는 어떤 감염병이 어느 지역에서 나타날지를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는 겁니다. 다음에는 유럽에서 나타날 수 있고, 그 다음에는 호주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, 중동에서 나타날 수 있고, 남미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,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.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. 이거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것들은 영향도 내고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. 블랙 젤리피쉬는 좀 가속화되는 걸 의미해요. 특히 기후변화가 악순환되는 것을 블랙 젤리피쉬라고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그런 퓨처스빌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그 여시제의 유명호 박사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걸 정치, 경제, 사회, 기술, 환경적인 측면에 쭉 훑어봤어요.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제가 그 다른 글에도 했는데 한겨레에 제 칼럼이 원료신모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온라인 칼럼이라 좀 약간 길게 글을 쓸 수 있어서 거기서 좀 상세하게 공유하도록 하고요. 이걸 좀 해서 그 변화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하자면 그게 6가지로 봤습니다.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예요.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서비스 쪽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,
우리나라 정부가 디지털 역량이 상당히 높은 것이 이번에 나타났죠. 디지털 역량이 이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역량이 높아서 디지털 가버먼트가 잘 진행이 됐고,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입증이 됐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은 상당히 가속화될 거다.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그런 비대면 비즈니스가 증가하고, 그다음에 어떤 뭐 원격 근무라든가 긴 이코노미의 증가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은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다.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디지털 가버먼트, 스마트 가버먼트는 강화될 것이고요. 각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, 디지털 전환도 상당히 가속화될 거다. 단순하게 RPA,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전략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.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항상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업의 비즈니스 컨틴전시 플랜이 좀 더 강화될 겁니다. 기업의 연속성 계획 같은 것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고요. 국가의 리스크 가버넌스 상당히 강화될 겁니다. 이 BCP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뭐 기업이 가치 사슬 생태계를 좀 더 다양화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직의 원격 근무 이런 것들도 다양화시키는 형태가 될 겁니다. 정부에서도 이런 위험들에 대응해서 보다 리스크 가버넌스를 좀 강화할 수 있는,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리스크 가버넌스를 강화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좀 약간 의료 공공화를 좀 더 강화하겠죠. 지금 이번 사건으로,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의료의 공공성의 의미는 좀 더 부각됐다라고 보여집니다. 또 의료 자원 자체를 너무 평상시에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리소스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ES 케어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. ES 케어가 가속화되면 의료법인이나 의료 서비스의 플랫폼 비즈니스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택하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, 삼성은 아니죠. 이런 아마존 이런 데에서 의료 산업의 의료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꽤 있을 겁니다. 근데 이런 것이 의료의 공공성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접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. 그다음에 대도시는 이제 의료 전염병의 전파를 상당히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디지털 전환에 가속화하고 연계돼서 대도시 집중 현상이 상당히 약화되고 완화될 거다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대도시의 문제는 클라이머트 체인지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대도시는 기후온난화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칩니다. 대도시는 에너지 집약적인 도시가 되지 못하고요. CO2 제로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약간 수평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좀 약간 중소규모의 스마트 도시로 우리가 전환될 수 있는 것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원격 근무, 원격 교육, 원격 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대도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소도시에서 중소규모의 스마트 도시로의 어떤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그런 추진 전략들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 가치 사실의 다변화,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성이 좀 필요해요. 우리는 지금 현재 제조업 강국이에요. 우리는 또 수출입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. 이런 전 세계적인 동향은 한국 사회의 제조업 강국의 의미를 상당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 다만 우리나라의 이 일부 제조 공장들을 우리가 다시 들여와야 됩니다. 리쇼어링 차원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들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. 이야기는 우리나라 제조업 국가가 제조업이 전 세계 산업 생태 수출이 무전도 문제나 수출이 관련된 새로운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. 다만 이게 하이테크 부분에 대한 건 어떤 공장의 집약, 산업의 집약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한국 사회에서 약간의 영향도는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들, 체계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.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뿐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회민주주의,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포괄한 개념인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가의 존속의 의미,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. 지금 뭐 유럽에서 혹은 미국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코비드 19에 대해서 부머 리무버라고 합니다. 부머 리무버. 부머라고 하는 건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의미하고요. 그런 지금 현재 60대, 70대 된 부모에 대해서 리무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.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게 노인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가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지하는 게 그런
이유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좀 의심을 한 사람들도 좀 있는 상태예요. 지금 마침 일본에서 그런 그 사파 하나가 그 청년층이 그런 노인층에 대한 부담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파도 나와서 그런 의심들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있죠.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국가의 존속의 의미, 또 사회가 왜 지켜져야 되는지 의미, 공동체의 가치는 경제 성장과 국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, 국가의 시민들이 권익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이후에 정치, 경제, 사회 시스템에 대한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을 거고요.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국가 정책에도 변화 있을 것이고요.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